자, 오늘 성간의 시 도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길도자 가운데 중이라서 번역을 길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길에서, 도중, 길에서. 자, 길에서 무슨 시를 썼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구절. 리락의의 안엄경. 울타리리 떨어질라. 울타리는 떨어져. 의의. 기댈 의자인데, 기댈 의자 두 개 합쳐지면, 의태어인데요. 연약한 나뭇가지 바람에 한들거리는 모양, 한들거리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울타리가 나뭇가지로 만든 울타리인데, 그 울타리가 좀 정상이 아니고, 좀 부서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바람에 흔들릴 정도로 보수가 잘 되지 않은 울타리, 뭐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반엄경, 반반, 2분의 1, 반반, 닫을엄, 문경, 반쯤 닫은 문. 울타리는 떨어져서 흔들흔들하고, 문은 반쯤 닫혀 있고, 보통 일반 사람들의 그냥 가난한 를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양, 임마, 문, 전정, 기울사, 햇볕양, 기우는 햇빛에, 입마, 입은 세우다, 서다, 세우다, 마는 말, 임마, 말을 세우고, 기우는 햇빛에 말을 세우고, 문, 절로, 물을 문, 앞전, 길정, 앞길을 묻네. 기우는 햇빛에 말을 세우고, 앞길을 묻네. 길을 가다가 말을 세우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소연, 새우, 장현회, 날개 치는 소리 소자이고요. 그럴 연자입니다. 그래서 소연하면 날개 치다에서 파생돼서 자유롭다, 유유자적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유롭게, 유유자적하게 새우는 이때까지 우리가 명사로 해석할 때는 가랑비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동사로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동사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가늘게 내리다. 이렇게 됩니다. 가늘게 비가 내리다. 유유자적하게 가늘게 비 내렸지. 창연외. 창자는 보통은 풀을 창자인데 짙다라고도 번역이 되거든요. 그리고 연자는 안개 또는 연기인데 여기는 연기보다는 안개가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창연은 푸른 안개 하면 좀 어색하니까 짙은 안개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바깥 외자는 뭐 가장 일반적인 뜻은 바깥인데 뭐뭐 이전에라는 뜻도 있거든요. 뭐뭐 이전에. 그래서 여기서는 짙은 안개 이전에는 자유롭게 가량비가 내렸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개만 껴 있지만 그전에는 가랑비도 내렸지 이 말입니다. 시유, 전홍, 칠, 독행. 시는 때시자, 여기서는 때마침 이런 뜻이고요. 있다. 밭전 늙은이용. 밭 늙은이니까 늙은 농부가 되겠습니다. 때마침 늙은 농부가 있어서 질독행. 질은 소리치다, 꾸짖다라는 뜻이고요. 독은 송아지, 행은 가다. 송아지를 몰면서 가는데 이랴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 이야기하는 거겠죠. 때마침 늙은 농부에서 송아지에게 소리치며 이랴 하면서 가네. 이렇습니다. 길을 가면서 있을 법한 한 장면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 제목은 길에서고요. 울타리는 떨어져 흔들흔들 반쯤 닫힌 문. 기우는 햇볕에 말을 세우고 앞길을 묻네. 유유자적하게 자유롭게 가늘게 비 내렸지. 짙은 안개 이전에. 때마침 늙은 농부 있어 송아지에게 소리치며 가네. 자, 성간의 도중은
길 위에서 마주한 서정적인 풍경을 한 폭의 산수화처럼 그려낸 작품입니다. 어, 리락의 반엄경은 마을 어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는 울타리, 반쯤 닫힌 문은 마을의 고요하고 정적인 분위기, 소박한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고요. 사양, 인마, 문, 전정에서는 지는 해를 등지고 말을 세운 채 갈 길을 묻는 장면입니다. 여행자의 고단함보다는 오히려 저녁 노을 아래 잠시 멈춰선 여유로운 자태가 연상됩니다. 소연, 새우, 창현 외는 유유자적하게 내리는 가느다란 비와 짙게 피어오른 안개는 공간에 깊이감을 더합니다. 뭔가 정적이고 고요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시우, 전홍, 질독행에서는 앞선 정적인 풍경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가랑비 속에서 송아지를 몰며 가는 늙은 농부의 외침은 소박한 농촌의 일상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이 시는 화려한 수식어를 쓰지 않고도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순간을 절묘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관의 다음 시 어부입니다. 고기 잡을 아버지 부, 어부. 자, 어부를 어떻게 노래했는지 첫 번째 구절. 수첩청산, 수곡연, 수는 몇몇, 몇 개 할 때, 몇 수, 첩은 중첩되다 할 때, 겹칠 첩. 그래서 번역은 수첩을 몇 겹,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수첩, 몇 겹의 청산, 푸를 청산산, 푸른 산. 그리고 수곡연, 수곡은 몇 개의 계곡, 몇 계곡의 연, 안개. 몇 겹의 푸른 산과 몇 계곡의 안개. 어부를 이야기하면서 산과 안개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구절. 홍진, 불도, 백부변. 붉을 홍, 먼지 진. 붉은 먼지도, 불도, 아니 불, 이르다, 도달하다, 도착하다, 도. 불도, 이르지 못하네. 붉은 먼지도 이르지 못하네. 붉은 먼지가 주로 어떤 의미로 쓰였습니까? 붉은 먼지의 원래 뜻은 수레나 말이 지나가면서 일으키는 먼지를 붉은 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거롭고 속된 세속의 세상을 홍진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진불도는 붉은 먼지가 이르지 못하네 그렇게도 되고 속세의 그런 이기적인 마음, 속세의 그런 이익을 따지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르지 못하네.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고요. 어디에 이르지 못하냐? 백구변, 흰백, 갈매기구, 옆, 가변. 흰 갈매기 옆에는 이르지 못하네. 붉은 먼지도, 속세의 그런 이기심도. 몇 겹의 푸른 산과 몇 계곡의 안개, 붉은 먼지도 이르지 못하네 흰 갈매기 옆에는. 자, 3, 4구 보고 있습니다. 어옹, 불시, 무심자. 자, 1, 2구에서는 산과 갈매기를 이야기했고요. 3구에서 드디어 제목에 나오는 어부가 등장했습니다. 어옹, 고기 잡을 늙은이 옹. 그래서 번역은 늙은 어부라고 했습니다. 불시, 아니 불, 이다시. 늙은 어부는 아니다. 뭐가 아니냐? 무심자. 없을무 마음심 사람자. 무심한 사람이 아니다. 무심한 사람. 어떤 사람을 무심하다고 합니까? 무심하다라고 하면 두 가지 뉘앙스로 인식이 되는데요. 정 없는 사람, 잔정 없는 사람, 무심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철학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보면 잡념이 없는 사람, 마음의 평정을 이룬 사람,
무심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후자의 무심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잔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봤을 때 잡념이 없어서 마음의 평정을 이루는 사람을 무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늙은 어부는 무심한 사람이 아니라서 괄령, 서강, 월일선, 주관할관, 거느릴령, 괄령은 단어인데요. 도맡아서 다스린다, 도맡아서 지휘한다 이런 뜻입니다. 도맡아서 지휘한다. 무엇을? 서강, 월, 일선을. 서쪽 강의 월, 달과 일선, 배 하나를. 늙은 어부는 무심한 사람이 아니라서 서쪽 강의 달과 배 한 척을 자기 마음대로 도맡아 다스리네. 자, 3, 4구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1, 2구와 같이 연결시켜서 보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그리고 세소고기 때묻지 않은 갈매기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3, 4구에서 보면 강도 있고 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어부만 있습니다. 이 좋은 자연 경관에 오직 어부 한 사람만 있습니다. 어부가 세속에 욕심내지 않고 조용히 물질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 정말 청렴하고 자연스럽고 그런 모습인데 이걸 비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 좋은 달빛과 자연 경관과 이 한적한 생활을 저 어부 한 사람이 독점하고 있구나, 이렇게. 어부를 찬양하는데 찬양하는 것을 그냥 찬양하면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혼자서 독점하는, 혼자만 뭐 신선이가 이러면서 샘내는 투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간의 어부는 속세를 벗어나 자연과 동화된 삶을 노래한 한 시입니다. 수첩, 청산, 수곡, 연은 겹겹이 쌓인 푸른 산과 계곡마다 피어오르는 물 한 개를 묘사하며 홍진, 불도, 백구변에서는 시적 화자의 태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여기 홍진, 부도, 백구변이라고 했는데 우리 국어에서는 디귿 앞에 아니불자를 부로 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할 때 불동산에 가지 부동산에 가지 불동산에 안 가잖아요. 그런데 한자 한문 읽을 때는 제가 오타인데 불로 읽는 게 맞습니다. 한자 한문에서는 그거 국어 문법 나오기 전에 한자 한문이기 때문에 불도 백구변이 맞습니다. 자, 시적 화자의 태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자, 여기서 홍지는 세속의 번거롭고 어지러운 삶을 상징하며 흰 갈매기가 노니는 청정한 강가에는 이러한 속세의 때가 결코 닿지 못함을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고기잡이 노인은 욕심이 없는 무심한 존재로 한시에서 그려집니다. 그런데 성가는 늙은 어부는 무심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언합니다. 그 근거는 어부가 강 위의 달빛과 작은 배 한 척을 온전히 관령, 도맡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어부의 지극한 풍류를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허균은 이 작품에 대해서 성간의 작품은 작품마다 기운이 저절로 흘러 넘쳤는데 시간이 흘러 조금 미약해졌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허균이 볼 때 성간이 아주 건강할 때 지은 시는 작품의 기운이 막 흘러 넘쳤는데 성간이 만 29에 죽었잖아요, 병으로.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아프면서부터는 시품도 조금
기운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간의 시가 지닌 호방하고 생동감 넘치는 기운을 인정한 것이지만 서른산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한 작가의 재능이 끝까지 만개하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속의 권력 대신에 서쪽 강의 달빛과 배 한 척을 경영하는 어부의 모습은 진정한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는 날카로운 통찰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음, 그런 것 같습니까? 뭐, 성간 같은 경우에 지금 자연과 어울리는 어부의 삶을 아주 찬양하는 시를 지었고, 우리 국문학에서도 뭐, 어우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버시 몇인가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해서 자연과 교유하는 이런 뭐 문학 작품이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자연과 교유하는 것을 문학 작품으로 남겼을까? 권력자와 교유하는 것을 문학 작품으로 안 남기고, 나중에 보니까 남는 건 자연밖에 없더라 이 말이죠. 변하지 않는 거는 수석과 송죽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자연물만이 변하지 않지 죽고 못 산다고 막 했다가 딱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그냥 등 돌리는 게 사람이라는 것을 그 문학 작가들은 체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에 막 그렇게 휩쓸리고 욕에 다니고 친구들이 차명당하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아 인간 다 필요 없구나 권력 다 필요 없구나 재물 다 필요 없구나 자연에서, 자연에서 나의 생명력을 마음껏 펼치면서 살아가는 게 진짜 인간다운 삶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공감하실 나이가 아니죠? 공감하실 나이가 아닙니다. 유배도 가고 참용당하는 친구도 봐야 그게 공감이 되지. 지금 어떻게 먹고 사나 이 걱정에 있으면 공감 안 될 겁니다. 아무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거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40대 넘어가면 느끼실 겁니다. 자, 다음 작품, 서거정의 작품인데요. 서거정 전에 한 봤지만, 우리가 또 한 번 본다고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서, 서거정에 대해서 잠깐 보고 또 작품으로 가겠습니다. 서거정이 어떤 사람이었더라?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시대의 설계자. 제가, 이게 역대 한시 명작 선독이라는 과목이고요. 한시 미학의 탐구도 제가 강의를 하는데, 이번, 이번에 한시 미학을 한다면 동문선을 할 생각이거든요. 지금 이제 역대 한시는 국조시상 가지고 지금 혹인의 국조시상을 가지고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국조시상 하기 전에 원래는 이 동문선에 역대 한시 과목에 어, 동문선을 했었습니다. 근데 조금 변화를 주고 싶어서 제가 국조시상으로 바꿨고 그리고 한시 미학을 동문선으로 할 텐데 그만큼 그 혹윤이 국조시상 짓기 전에 우리 민족의 한 시대를 먼저 모았던 사람이 서거정입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서거정이 생전에 모신 왕의 수가 6명, 공직에 있었던 시간이 45년, 대제학에 있으면서 국가의 기록과 문서를 담당했던 기간이 23년, 그리고 과거를 주관한 것이 23번. 엄청난 권력자였죠,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자였습니다. 가능했던 것은 조선 개국 공신 권근의 외손자로 태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만 17살 때 진사시 생원시 행정고시와 사법고시 1차를 동시에 합격할 만큼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23살 때는 문과에 급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집현전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화가 서거정 일화 중에 가장 유명한 건데 서거정이 수양대군하고 같이 명나라로 그 사신으로 갔죠. 수양대군 수행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서거정이 꿈에서
달이 이즈러지는, 달이 부서지는 꿈을 꿨다는 거죠. 그 꿈을 꾸고 깨가지고 서과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달은 어머니의 상징인데 어머니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하면서 서과정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 조선에서 연락책이 왔는데 서과정 어머니가 위독하시니 사진 가는 거에서 가지 말고 돌아오라고 그래 전갈이 왔어. 그걸 수양대원이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 서과정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늘을 감동시키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수양대원이. 그래서 나중에 수양대원이 세조가 된 다음에도 서과정을 아주 크게 썼습니다. 세조가 서거정을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단순한 재주만으로 서거정을 등용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재주만으로 등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서거정이 하늘과 감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조는 뭐 체험적으로 알았던 거죠. 그래서 썼다는 겁니다. 서거정이 했던 일 보면요. 경국대전을 만들었고 역사서로는 동국통감, 삼국사 조료를 만들었고 지리지로는 동국여지승람을 만들었고 문학서로는 동문선을 편찬했습니다. 그리고 외교관들하고 같이 시를 나누기도 했는데 명나라 사신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거정을 두고 우리 같은 사람은 밤새도록 구상을 해도 시 한두 편 겨우 쓰는데 서거정은 짧은 시간 동안에도 붓을 들기만 하면 멋있는 시를 완성합니다. 천하를 휘젓고 다닐 만한 뛰어난 인재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연못하고 사가정을 지어서 조용하게 지내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서거정에 대해서도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록에서는 긍정적으로 찬사를 하는데 다재다능한 15세기 관역의 대변자다. 국가의 여러 가지 그 경전과 법에 대한 그런 책들과 사명, 명령들이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다. 성격이 온화하고 다른 이의 재능을 시기하지 않는 유학의 최고 우두머리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반면에 또 사림에서는 어떻게 비판했냐면 권력지향적인 훈신파의 최고 우두머리다. 속이 좁고 후진양성에 인색했다는 그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진사림파하고는 좀 결이 많이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판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큰 화 없이 삶을 마감했고요. 이러한 서거정이 지은 한 시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독현공시입니다. 읽을 독, 가시나무형 존칭공인데 현공은 중국 송나라 시대에 왕안석을 가리킵니다. 왕안석이 생전에 형국공으로 봉해진 적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줄여서 현공으로 많이 부르거든요. 그리고 왕안석은 그냥 일반적인 관료가 아니라 최고 수준의 관직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재상을 했던 사람입니다. 재상을 했는데 그때 얌전하게 자기 자리만 지킨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엄청난 큰 포부를 가지고 국가를 쇄신하기 위해서 많은 새로운 제도와 문물을 끌어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 세력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고, 그래서 어, 여러 가지 그 개혁의 공과 실을 두고 여러 가지 평가를 받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그 정치의 핵심에 있던 사람이 또한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입니다. 당송 8대가가 뭡니까? 중국 당나라 때, 송나라 때를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8명의 문학가를 당송 8대가라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갈 만큼 또 뛰어난 문학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역량만으로 따지면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한 이 왕안석의 시를 읽고서 서거정이
시를 남긴 겁니다. 그래서 현공의 시를 읽고라는 제목이고요. 첫 번째 구절입니다. 두보 당일 곡 두견 당일 곡천진. 자, 두견세입니다. 두견세는 당일, 지금도 쓰는 말입니다. 그날, 딱 해당하는 날, 두견세는 그날, 해당하는 날, 곡천진, 곡 울었습니다. 천진은 장소인데요. 지금 중국의 천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은 고사가 있는데 그 고사에 따르면 북송시대 낙양에 있었던 천진교라는 다리 이름입니다. 두견세는 그날 천진교에서 울었고 그랬습니다. 왜 난데없이 두견세가 천진교에서 운 이야기를 지금 일부에서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이유 때문입니다. 자, 소옹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죠. 천문을 읽는다는 학자입니다. 천문을 읽는 학자인데 이 소옹이 친구와 함께 천진교 위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견세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시에 낙양이 중국의 북방 지역인데 중국의 북방 지역인 낙양에는 두견새가 없었는데 두견새 울은 소리를 소홍이 들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소홍이 이야기했냐면 천하가 곧 어지러워지겠다 이렇게 슬퍼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 안에 남쪽 사람이 재상이 되어서 많은 남쪽 사람을 끌어들이고 변법, 여러 가지 제도와 문물을 바꾸어서 세상이 소란스러워질 거다. 이렇게 소홍이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 안 있어서 남쪽 지방 출신인 왕안석이 신종왕 때 재상이 되어서 희녕변법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물 제도를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 일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견새는 그날 천진교에서 울었다는 것은 그 일화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구절. 천하 창생 만사신. 천하 세상의 창생, 풀을 창 날생자인데 이 창생은 단어로 세상의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생명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하 창생은 천하의 모든 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천하의 모든 사람에게 만사신, 만 가지 일이 새로웠지. 천하의 많은 사람에게 만 가지 일이 새로웠지.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일부에서 두견새는 그날 천진교에서 울었고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만사가 모든 일이 새로웠지. 이 이구는 뭘 비유한 것 같습니까? 첫 번째 구는 소홍이 겪었던 고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 구는 왕안석이 실행했던 희녕변법, 개혁사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안석이 희녕변법을 하면서 많은 제도를 바꿨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북송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또 뭐고 이건 또 뭐고 하면서 막 다들 새로운 일에 어떻게 적응을 못하고 있었다. 그것을 2구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에게 만 가지 일이 새로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겁니다. 상업, 조지, 능, 오세. 상은 볼상자, 서로상자인데 여기서는 재상상자입니다. 재상상. 업, 일업. 재상의 일, 일찍 조 알지. 재상의 일, 일찍 알았지. 능할 능. 오, 그릇될 오, 세상세. 재상의 일, 일찍 알았지. 세상을 그릇되게 할 줄. 자, 참고는 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세상의 일은 무슨 일입니까? 왕안석이 재상이 되어서 했던 그런 새로운 혁명들, 새로운 제도들, 그거를 상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 왕안석의 희영 변법이 세상을 조금 어지럽게 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구, 반산, 단합, 작시인, 반반산산. 반산은 왕안석의 호입니다. 왕안석의 호가 반산입니다. 반산은 단합했다, 단합했다, 옳고 합당했다, 옳을 단, 합당을 합. 반산은 옳고 합당했다, 작, 시인, 되다, 작, 시인. 반산은 왕안석은 합당했다. 그냥 시인만 된 것이 합당했다. 반찬은 그냥 문학가로 남아있었어야 했는데 괜히 정치해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했다. 이게 서거정의 평가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독, 현공시입니다. 현공의 시를 읽고 그러니까 시가 너무 좋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제목이 독, 현공시니까 시가 너무 좋은데 왜 그 정치를 해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했노? 안타깝다. 두견새는 그날 천진에서 울었고 천하의 모든 사람에게 만 가지 일이 새로웠지. 재상의 일, 왕안석이 했던 그 재상의 일, 일찍 알았지. 세상을 그렇게 할 줄. 반산은 옳고 합당했네. 시인이 되는 것이. 자, 독현공시는 북송의 개혁과 왕안석에 대한 날카로운 역사적 비평을 담은 작품입니다. 왕안석은 당대 최고의 문장가이자 희영 변법을 통해서 나라를 혁신하려 했던 정치가였습니다. 서거정은 그의 정치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두견새는 그날 천진교에서 옳았고라는 구절은 북송의 학자 소홍의 일화인데요. 소홍이 낙양의 천진교에서 남방의 새인 두견새의 울음소리를 듣고 장차 남방 사람이 재상이 되어 천하를 어지럽힐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왕안석이 주도한 개혁은 천하의 모든 사람, 만 가지 일이 새로워졌다고 표현될 만큼 파격적이었습니다. 서거정은 왕안석의 능력이 오히려 세상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다고 평가하면서 그의 정치적 업적에 대해 냉정한 진단을 내립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반사는 시인이 되는 것이 마땅했네 라고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왕안석의 정치적 실패를 꼬집는 동시에 그의 문학적 재능만큼은 최고였음을 인정하는 표현이겠습니다. 허균은 이 시에 대해서 뜻이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서거정이 인물을 평가하는 방식이 매우 예리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왕안석이라는 거물급 인물을 정치적 과오와 문학적 성씨로 나누어 조명한 서거정의 통찰력이 허균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허균은 왕안석의 개혁 정신 자체는 높게 평가했을지 모르나 문인이 정치를 주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독선,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경계했던 서거정의 논조에 깊이 공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지식과 재능이 반드시 훌륭한 정치적 결과로 이어지는가? 한 개인의 뛰어난 재능이 맞지 않는 옷을 입었을 때 국가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보여줍니다. 이거 보면 좀 그렇죠? 음, 어, 안철수 씨 생각이 좀 맞습니다. 이거 보면서. 진짜 뛰어난
학자고 기업가인데 너무 정치판으로 오셔서 소모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동안 괜찮은 분은 계속 사업을 하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 너무 정치판에서 그 인지했던 얼굴 표정이 너무 많이 사라져 버리고 좀 안타깝습니다. 유시민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시민 씨도 뭐 정치한다고 한 10년 계셨는데 그때 유시민 씨 표정 보면 막 찌들려가지고 얼굴에 막 도끼가 가득하거든요. 근데 뭐 요새는 정치 안 하시니까 좀 편하게 다시 돌아왔는데 그렇게 그 기업가, 학자, 그리고 정치가 이거는 양립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자, 다음 시 보겠습니다. 춘일입니다. 금, 입, 수양, 옥사, 매. 서거정이 봄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금은 잎 들어갑니다. 드리을 수 버드나무양. 금은 드리움 버드나무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금이 드리움 버드나무로 들어가려면 금이 금이면 안 됩니다. 금빛, 황금빛, 황금빛, 노란빛. 황금빛은 드리운 버드나무로 들어가고 옥, 사매. 그러면 옥도 옥이 아니라 옥빛이 되겠죠. 옥빛은 사례하다입니다. 사례하다라는 말은 말이나 행동, 물품 등으로 고마움을 나타내는 것을 사례하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옥빛은 매화에게 사례합니다. 이 뭘까? 제목이 봄날인데, 금빛은 드리운 버드나무로 들어가고, 옥빛은 매화에게 사례하며, 뭘 두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식물을 잘 모르니 금방 연상이 안 되는데, 자, 노란 황금빛은 수양버들, 버드나무의 새순 또는 버들가지를 상징하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드나무가 한참 봄을 맞아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 모습, 그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옥빛은 하얀 매화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꽃이 이미 떨어지는 모습, 살해한다는 건 인사한다는 거니까 매화에게 그동안 잘 있었, 고마웠어, 날 키워줘서 고마웠어 하고 인사하면서 그 매화꽃이 떨어지는 것을 비유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늦겨울 초봄 이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표현법을 보고 석유는 참신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신한 표현법이다. 두 번째 구절 소지 신수 벽어태 작을 소 연못지 작은 연못 신수 새로운 물은 벽어태 벽 푸를 벽 어는 어조사 무엇 보다 어조사 무엇 보다라는 뜻이고요. 태는 있기태 작은 연못에 새로운 물은 익기보다 푸른 연못의 물이 너무 맑아서 너무 푸르다는 겁니다. 맑고 푸르다. 그래서 그 푸르름이 맑은 연못의 푸르는 물의 푸른 정도가 익기보다 더 푸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구절입니다. 춘수, 신천, 봄춘, 금신수, 봄춘, 흥취흥, 봄의 근심과 봄의 흥취, 누구 수, 여기서는 무엇이 어떤 것이, 무엇 심천, 깊을 심, 얕을 천, 봄의 근심과 봄의 흥취, 무엇이 깊고 얕은가? 자, 이 말은 무엇일까요? 봄의 흥취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봄날 좋잖아요. 따뜻하고, 제일 활동하기 좋고, 1년에 얼마 안 되는 짧은, 이제 이번 주 지나면 봄 끝납니다. 다음 주부터 여름입니다. 이 봄날. 그러면 봄의 근심은
와, 이제 봄 가면 또 언제 봄 오노? 이런 봄에 대한 아쉬움일 수도 있고, 또 그냥 왠지 모를 음, 계절의 변화, 시간의 흐름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근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봄의 근심일 수 있겠고. 그래서 봄이 되면 이러한 좋은 날씨에 대한 흥취도 있고 또 그와 반대되는 근심도 있는데 어느 것이 더 깊고 어느 것이 더 얕은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고에서 연자, 불내, 화미묘, 제비연, 전미사자. 그래서 연자는 제비입니다. 제비에 붙어가지고 제비를 그냥 도와주는 그냥 단어이고요. 연자는 제비는 불래, 아니불, 올래. 제비는 오지 않고 화미개, 꽃은 피지 않았네. 지금 늦겨울 초봄인데 아직 제비는 오지 않았고 꽃은 피지 않았네. 그래서 본격적인 봄으로 들어가진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건 또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춘일입니다. 제목이 봄날인데요. 황금빛은 두리움 버드나무로 들어가고 하얀 옥빛은 매화에게 살해하며 작은 연못의 새로운 물은 이끼보다 푸르네. 봄의 근심과 봄의 흥취 무엇이 더 깊고였을까? 제비는 오지 않고 꽃은 피지 않았네. 이 시 전체에 대해서 허균은 호탕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호탕한 거지? 어, 봄이 되면 참 좋겠다. 봄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리고 봄을 즐기는 마음 때문에 봄의 흥취가 있고, 또 이 봄이 가면 또 언제 오지? 뭐 이러한 또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 난 늙어가는데, 이러한 근심, 이런 근심도 있고, 흥취도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 아직 지금, 뭐, 올봄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제비도 안 왔고, 꽃도 안 폈어. 그 이제 걱정 안 할래. 이게 사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봄에 대한 근심도 있고 봄에 대한 흥취도 기대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딱 보니까 아직은 봄 시작 안 했어. 아직 봄 시작 안 했어. 아직 봄 석 달이나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고를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호탕하다. 근심 같은 거 다 털어버리고 그냥 현실을 직시한 이 모습이 호탕하다라고 혹인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춘일은 만물이 생동하는 봄날의 풍경 속에서 인간의 내면적인 감흥을 이끌어낸 작품입니다. 첫 구절부터 화려한 색채의 대비를 통해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금빛은 그리운 버드나무로 들어가고 옥빛은 매화에게 살해하네. 여기서 금은 이제 막 돋아나 노란빛을 띠는 수양보들의 새순을, 옥은 고결하게 피었다가 지는 흰 매화를 상징합니다. 이에 대해 허균은 참신하다라는 찬사를 남겼습니다. 계절이 교체되는 찰나의 순간을 보석의 빛깔에 비유한 시인의 관찰력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시선은 나무 끝에서 다시 발밑의 작은 연못으로 옮겨갑니다. 작은 연못의 새로운 물은 이끼보다 푸르네라고 했습니다. 신수, 새로울 신, 물수, 새로운 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겨울의 묵은 기운을 씻어내고 새로 피어나는 봄의 생명력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했습니다. 봄의 근심과 봄의 흥취, 무엇이 깊고 얕은가? 제비는 오지 않고 꽃은 피지 않았네. 자, 봄이 오면 설레는 흥취가 생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울적함, 수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시인은 이 두 감정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묻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구절에서 아직 제비도 오지 않았고 다른 꽃들도 다 피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복잡한 감정의 무게를 자연의 흐름 속에 툭 던져버립니다. 허균은 이 대목에 대해서
호탕하다는 평을 내렸습니다. 사소한 감정의 깊이를 재기보다는 아직 다 오지 않은 봄의 미완성된 풍경을 관조하면서 여유를 부리는 시인의 기계가 넉넉하게 느껴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 서구정의 다음 시 만산도입니다. 저물녘 만, 산산 그림도. 저물녘 산을 그린 그림을 보고 지은 시인데요. 저물녘 산을 그린 그림을 보고 서거정은 어떤 시를 지었을지 첫 번째 구절입니다. 차, 고수, 여운참, 우뚝 솟을 차, 높을 아. 차는 산이 높고 험준한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삐쭉빼쭉 뭐 이렇게 많이 번역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험한 이렇게 했습니다. 차, 험한 산의 자, 고수, 옛고 나무수, 오래된 나무, 험한 산의 오래된 나무, 차고수. 험한 산의 오래된 나무가 여운참입니다. 더불여 구름은 참여할 참. 구름과 더불어 참여하고 험한 산의 오랜 나무, 구름과 더불어 참여하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나무가 산의 높은 곳에 있어서 하늘과 가깝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구름과 하늘의 구름과 함께 참여해 있는 것 같다. 나무가 아주 높이 자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험한 산의 오랜 나무, 구름과 더불어 참여하고 두 번째 구절 송로, 암기, 수, 만담. 자, 돌은 오래되고 바위는 기이하며 물은 만담, 가득 찰만 못담, 물은 못에 가득하네. 돌은 오래되고 바위는 기이하며 물은 못에 가득하네. 자, 1, 2구에서 산과 주변 경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구에서 갱욕, 승난, 취철적, 다시 갱, 하고자 할 욕, 탈승, 난세난, 다시 하고자 합니다. 무엇을? 승난, 난세를 타고자 합니다. 난세를 타고 취철적까지 하고자 할 욕이 걸린다고 보면요. 다시 난세를 타고 철적 쇠로 만든 피리를 불고 싶은데 다시 난세를 타고서 쇠로 만든 피리를 불고 싶은데 여기서 난세를 탄다와 쇠로 만든 피리를 분다는 것은 다 신선의 경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신선의 경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만산도의 그림을 보니까 신선의 경지인 것 같아서 나도 난세를 타고 쇠피리를 부는 그런 신선의 경지를 지향하고 싶은데 야 신명월 과 강남 밤은 깊어 명월 밝은 달은 과 강남 강남을 지나네 강남은 그냥 이상향 신선이나 은자들이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 이상향 근데 이런 이상향도 될 수 있고 또 뭐 부귀영화가 가득한 곳을 또 강남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그러니까 신선과 은자들이 사는 곳 그런 의미에서 강남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밤은 깊어 밝은 달은 강남을 지나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만산도입니다. 저물녘 산 그림입니다. 험한 산의 오랜 나무,
구름과 더불어 참여하고 돌은 오래되고 바위는 기하며 물은 못에 가득하네. 다시 난세 타고서 철피리를 불고 싶은데 밤은 깊어 밝은 달은 강남을 지나네. 이 시에 대해서 서기는 어떻게 평가했냐면 완전히 중후하고 풍부하며 고운이 아름다우니 이것이 대가의 기운과 격조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지금도 어느 부분이 그림을 이야기했고 어느 부분이 현실을 이야기했는지 좀 구분이 잘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 1, 2구는 그림의 이야기고 3, 4구는 자기의 감정을 표현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좀 완벽하게 어느 구절은 그림 속 구절이고 어느 구절은 현실의 구절이라 또는 이 전체가 다가 그림이다라고 딱 단정 짓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시면서 이게 그림의 구절일까? 서고정이 그림을 보고 자연을 본 그런 마음을 담은 걸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감상해 주시면 좀 깊이 있게 감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거정의 만산도는 저문은 산의 그림을 보고 그 속에 담긴 화의 그림의 뜻을 읽어낸 시입니다. 차고수 여운참은 험한 산의 고목이 구름 사이로 뻗어나간 모습을, 성로 암기 수만담은 세월의 흔적이 묻은 기이한 바위와 맑은 물이 고인 연못을 설명합니다. 분명히 1구와 2구는 그림이 확실합니다. 자, 3구 갱욕, 승난, 취철적은 그림 속 은거의 풍경에서 신선의 세계를 포착한 대목입니다. 전설 속의 새인 난세를 타고 고결한 은자의 상징인 쇠피리를 부는 상상은 그림 너머의 초월적인 경지를 동경하는 시인의 마음을 투영합니다. 야신명월과 강남은 깊어가는 밤, 밝은 달이 강남의 위를 지나가는 전경으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시인이 그림 속 풍경에서 빠져나와 현실의 고요한 밤을 마주하는 순간이자 그림 속의 정치가 현실의 밤 공기 속으로 잔잔하게 번져가는 여운을 남깁니다. 허균은 이 시의 격조를 두고 완전하고 중후하며 풍부하고 고운이 이것이 바로 대가의 기운과 격조다라고 평했습니다. 이는 서거정이 그림의 세세한 묘사에 매몰되지 않고 시 전체에 걸쳐 중후한 기품과 풍성한 예술적 아우라를 만들어냈음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은 국화불개. 자, 가을로 넘어왔습니다. 국화국, 꽃화. 국화가 붉게 피지 않아서 창연유작, 슬플 창, 그럴련, 창연, 슬퍼서 슬프게, 유작, 있을유, 지을작, 지음이 있다. 국화꽃이 피지 않아 슬픔에 지음이 있다. 그냥 슬퍼서 지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국화가 피지 않아서 슬퍼서 지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가국, 금년, 개, 교지, 아름다울 가, 국화국, 아름다운 국화, 금년, 올해는 개교지, 개, 열릴 개자인데 여기서는 꽃이 필 개자, 개화할 때 필 개자, 비교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교적, 지는 더디다, 늦다, 개화가 비교적 늦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름다운 국화, 올해는 개화가 피는 것이 비교적 늦어서 일추, 정흥, 만동리, 하나일 가을추, 한가을에
정흥, 정과 흥, 정과 흥취가, 한가을의 정과 흥취가, 가을에 느끼는 정, 가을에 느끼는 흥취가, 만동리, 느립니다. 태만하다. 여기서는 태만하다보다 느리다가 낫겠네요. 느립니다. 동리에서, 동쪽 동 울타리리. 한가을의 정과 흥취가 동쪽 울타리에 느리네. 혹시 이 구절에서 왜 동쪽 울타리가 나왔는지 아시는 분? 네, 왜 아는지는 안 물어볼게요. 그냥 알 것 같다 하면 손 들어보십시오. 안타깝다. 안타깝다. 아, 자, 동리는 도연명의 유명한 시에 국화를 가지고 한 시에 동리가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리를 가져온 겁니다. 여기 제가 가져왔는데 도연명의 음주라는 시의 다섯 번째 수를 보면 채국 동리하 유연견 남산 동쪽 울타리 아래에서 국화를 펴다가 느긋하게 남산을 바라보네. 이 구절이 있는데 이거는 고려 조선 선비들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화에 대한 시를 쓰면서 이 동리를 가져온 겁니다. 서풍 대시 무정사. 서풍, 서쪽 바람은 대시, 대는 여기는 심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심하다. 그리고 시는 뭐뭐이다. 심하게 뭐다. 서풍은 심하게 뭐다. 무정사. 무정하다고 생각된다. 서풍은 심하게 무정하다고 난 생각된다. 응? 왜 서풍이 심하다고 심하게 무정하다고 생각할까? 그 답을 사고에서 쓰고 있습니다. 불입, 황하, 입, 빈사. 안입을 들어갈 입, 황하. 물을 황, 꽃화. 자, 황화는 국화가 노랗기 때문에 황하라고 부른 거거든요. 황하에, 국화에 들어가지 않고 입, 빈사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들어갔냐면 귀민머리 빈 실사, 빈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국화가 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을 기운이 국화로 싹 들어가지고 서쪽 바람이 불어서 가을 기운이 국화로 들어가서 국화가 노랗게 익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빈사가 되었다는 거다. 빈사는 뭐냐면 빈은 귀민머리 빈이고요. 사는 실입니다. 실이 보통 무슨 색입니까? 하얀색. 그래서 빈사라고 하면 귀민머리, 흰 귀민머리를 빈사라고 하거든요. 이놈의 서풍이 국화로 들어가서 국화를 익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몸으로 들어가가지고 내 머리카락을 하얗게 만들어버렸네. 이렇게 말도 아닌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 말도 아닌 소리를 보고 허균이 어떻게 평가했냐면 애교가 있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자기가 늙고 흰머리가 생기는 것을 계절 탓을 바람 탓을 막 하니까 그걸 보고 사랑스럽다, 재밌다, 애교스럽다 이렇게 이제 허균이 평가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